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시험 잘 보셨죠? 자,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자, 간단하게 2024년도 임용시험이 있었던 부분으로 해서 식사요법 부분하고 조리원리 부분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이 문제는 단순했었죠.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총평은 이 내용 끝나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은 선천성 아미노산 대사장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작년, 재작년에도 페닐케톤 유래요. 환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선천성 아미노산 대사장애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이 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분지형 아미노산 대사장애 질환인 하고 물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단풍당뇨증이 될 거고요. 아미노산의 대사에 관여하는 알파케토 탈수소 요소,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브랜치드 체인 케토 엑시드 디 하이드로지나제 컴플렉스 여러 가지 선천적인 결핍이다 라고 했고요. 자, 이 질환이 있는 신생아에게 류신, 이소류신, 그 다음에 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가지 달린 아미노산이 발린이 되는 거죠. 자, 발린 등의 아미노산이 함유된 식품의 섭취를 조절해 주어야 한다라고 해서 뭐 식사요법 부분에서 이제 특수 분유를 사용하고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2점짜리 문제로 해서 단풍당뇨증 발린 여러분이 잘 쓰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나왔던 문제가 8번 문제가 만성 콩팥병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서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간은 만성 콩팥병, 만성 심부전 환자 A씨의 혈액검사 결과이고 혈액검사 결과치는 그냥 보여준 거죠. 신장질환,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신장질환자를 위한 식품교환표. 그래서 우리가 식품교환표 부분이 일반적인 당뇨 환자를 위주로 해서 만들어졌던 식품교환표가 있어서 그건 첫 번째 챕터에서 배우는 거고요. 신장질환자의 식품교환표가 따로 있다라고 해서 자 보시면은 여기 신장질환 이건 우리 이론 교재에 있었던 페이지에 있었던 표 그대로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3, 4, 5월에 있었던 이론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인데요. 신장질환자의 식품교환표 이렇게 해서 공유군, 그래서 여기는 단백질하고 에너지, 열량이 제시되어 있고 신장질환자는 나트륨, 칼륨, 인이 더 이제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소군 1, 2, 3, 과일군 1, 2, 3에 해당이 되는 걸로 해서 채소군 3, 과일군 3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신장질환자에게서는 제한한다 라는 내용을 해서 칼륨 부분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부분이었어요. 자, 이 신장질환자의 식품교환표를 언급한 내용이었었고요. 그래서 1800칼로리를 위한 식단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모의고사 때도 계속해서 반복을 했던 것처럼 작성 방법을 잘 읽자라고 했던 부분들. 자, 먼저 A씨의 혈액검사 결과 공복시 혈당값 정상 범위 사구체 여과율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보통 90에서 이제 100에서 125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24 정도에 해당이 되면은 우리가 90, 60, 30, 15 이렇게 나눴을 때 바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나누었었을 때 4단계 정도로 떨어져 있는 사구체 여과율을 갖고 있는 거고요. BUN 값에 해당이 되는 혈중 요소 질소 값도 높아져 있죠. 배설하지 못해서. 크레아티닌 값도 정상보다 2배 정도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칼륨 역시 마찬가지로 배설되지 못해서 높아져 있는 상태. 칼슘의 경우에는 약간 정상 범위로 들어오긴 했지만은 신장에서의 비타민 D 활성이 되지 않는 관계로 이번에 비타민 D 문제도 나왔더라고요. 활성이 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약간 정상보다 약간 정상치에서 최저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나트륨 그다음에 인의 경우에도 배설 그러니까 여기 정상 범위로 넣어주긴 했지만은 이렇게 있는 범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만성 신장질환 콩팥병 환자의 혈액검사 결과를 보여준 표였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나에서 A씨의 1800kcal라는 식단을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간식으로 해서 쭉 제시를 해줬죠. 그래서 자, 신장질환자의 식품교환군에서 공유군은 9, 어육류군은 2, 채소군은 자, 이 채소군에 얼마가 들어가야 될지 지방군 5, 우유군 1, 과일군 2,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이 되는 2에 물엿,
꿀, 사탕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작성 방법을 잘 보시게 되면은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이 되는 분량과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이 되는 식품 교환 단위 수를 순서대로 쓸 것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바로 이제 수를 순서대로 쓸 것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음 괄호 안에 디귿에 해당이 되는 과일군 아래 디귿에 해당이 되는 식품군의 명칭을 쓸 것 명칭이죠. 나 식단에서 만성 홍파병 환자 A씨에게 부적절한 식품 한 가지를 채소군에서 부적절한 걸 골라라. 쭉 있죠. 배추, 취, 숙주, 무, 김, 가지, 고사리, 마늘종 쭉 있게 되는데 누가 봐도 여기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취, 초록색, 초록초록 취를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부적절한 식품 한 가지를 채소군에서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유를 설명할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한 가지를 고르고 이유를 설명해라. 그러면은 어육류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뇨 환자 1장에서 배웠던 일반적인 식품교환군에서는 어육류군이 저지방, 중지방, 고지방으로 분류가 되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신장질환자의 식품교환군에서는 굳이 나누지 않고 가운데 값에 해당, 그러니까 8로에서 열량 75로에서 잡아요. 그냥 열량 75로에서 잡아주는 거. 뭐 책에 따라서 50에서 100의 범위다 이렇게 말하는 책들도 있지만은 보통 75 이렇게 잡는 거고요. 곡류군은 일교환 단위가 100, 어육류군은 75, 채소군은 20, 지방군은 45, 우유군은 125, 과일군은 50, 열량 보충군은 100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에서 지금 앞에서 곡류군은 9, 그 다음에 어육류군은 2, 그 다음에 지방군은 5, 그 다음에 우유군은 1, 과일군은 2, 그 다음에 열량 보충군은 이렇게 2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쭉. 그래서 아까 자리에서 열량 보충군 하나 써주는 게 있었고요. 다시 앞에 문제로 보시게 되면은 기억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서 어육류군에서 보시면 닭가슴살 우리가 고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육류 고기는 40g이 일교환 단위예요. 40이니까 얘가 이미 2를 차지했고 소고기의 경우에도 중지방 어육류군이고 40g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0.5가 되겠죠. 얘가 1이 되고 그러면 두부에 해당이 되는 것이 0.5가 돼야 되기 때문에 두부는 80g에 해당이 되는 것이 1교환 단위니까 여기는 0.5에 해당이 되는 40g 그래서 40 이 숫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여기에서 다음에 채소군에 해당이 되는 것이 몇 교환 단위가 들어가야 되는지 찾아야 되는 건데 이걸 계산해 보시면은 900, 그 다음에 150, 225, 125, 100, 200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 전체 나머지 값이 1700이에요. 그러면은 전체 열량 1800 중에서 1700을 빼게 되면 100이 남게 되고 100에 해당이 되는 것은 바로 20에 있어서 5배 해당이 되는 5교환 단위 100 이렇게 해서 5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 부분이 헷갈린다 라고 나오게 되면은 채소군 1, 2, 3군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아까 채소군에서도 과일군에서도 1, 2, 3에 따라서 칼륨 함량이 100 200, 400 이렇게 나눠줬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걸 보시면은 아욱, 미역, 근대, 미나리, 부추, 쑥갓, 시금치, 취, 양송이, 단호박 이렇게 들어있어서 제가 이론 시간에도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초록초록 색깔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생취 해당이 되는 여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취가 있다가 칼륨이 많은 식품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김의 경우에 2g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배추 같은 경우에는 70이에요. 70이 1교환 단위인데 만약에 아까 그냥 계산으로 해서 바로 5교환 단위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래도 이걸 한번 계산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70 중에 14는 0.2예요. 0.2고요. 마른 김 2g 중에 0.6 정도에 해당이 되면 0.3이에요. 3이고요. 나머지 취, 숙주에서 얘네가 70, 70이니까 1. 그 다음에 무하고 마늘종. 마늘종은 40이 1이거든요. 얘도 0.5, 얘도 0.5니까 1. 가지, 삶은 고사리 얘네들도 1. 그래서 1, 1, 1로 지금 0.5, 0.5, 0.5, 0.5, 0.5, 0.5인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1, 2, 3. 그 다음에 얘가 1, 4. 그 다음에 이 연근 같은 경우에는 50g 정도를 1교환 단위로 보기 때문에 얘가 0.5. 그래서
0.5, 0.3, 0.2에서 총 1, 2, 3, 4,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교환 단위 이렇게 보셔도 되고 하나하나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아까 제가 뒷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00, 150으로 뺀 다음에 1800에서 1700을 뺐더니 100. 그래서 5교환 단위가 된다.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그래서 자, 정답에 해당이 되는 것은 40g 5 이렇게 가는 거고요. 디귿에 해당이 되는 식품군의 명칭을 쓸 것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열량 보충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설탕 같은 경우에가 1이고 꿀, 레이 30g 정도를 잡아서 30g 정도에서 0.5, 물엿도 30g 정도에서 0.5 이렇게 해서 0.5, 0.5, 1 해서 얘네들이 2 열량 보충군으로 되는 거예요. 자, 열량 보충군이고요. 다음 보시면은 나의 식단에서 아까 부적절한 식품 한 가지를 골라라 라고 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취를 찾으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할 것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끝까지 문장으로 잘 하셔야 되는데 자, 만성 콩팥병 환자의 신장은 칼륨을 제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뭐 이 칼륨 때문에 심장 마비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쓰진 않더라도 제거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이 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따라서 이 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겠죠. 고칼륨 식품은 제한해야 된다. 이 단어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좀 길게 써줬지만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신장질환 환자들의 경우에는 칼륨이 높은 식품의 경우에는 제한해야 된다. 이 단어가 반드시 이 문장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장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문장 자체는 거의 반 페이지를 차지할 만큼 길었지만은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거.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좀 찾으셨을 것 같은데 열량 보충군 부분에서 조금 못 쓰신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시간에 충분히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열량 보충군. 다음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당뇨 문제였었는데 다음은 영양교사와 고등학생의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고 초기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질환도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는데 비만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혈당 조절을 위해서 당질, 그럼 탄수화물을 말하는 거죠. 식품을 조심하셔야 해요 라고 했고요. 혈당과 관련이 있는 당지수, 자, GI 지수, GL 지수 우리가 워낙 중요하게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GI 지수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포도당 50g을 먹은 다음에 2시간 동안에 포도당에 해당이 되는 것을 뭐 50g이 됐건 뭐 이렇게 포도당에 해당이 되는 것을 먹은 다음에 2시간 동안에 혈당 반응 면적에 해당이 되는 것을 100으로 본다라고 해서 100을 기준으로 해서 7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고-GI, 그 다음에 55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저-GI, 중간에 있는 것들은 중-GI 많이 언급했었죠. 그리고 이거는 계산을 할 때 동일하게 탄수화물, 당질 함량 50g이 들어있었던 것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많이 들었던 예가 이 당질 50g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유로 보려면은 우유를 1리터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자를 보게 되면 감자는 300g 정도를 먹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기준치에 해당이 되는 것이 포도당이고 그 값에 해당이 되는 기준은 100으로 본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우유를 1리터까지는 한꺼번에 먹느냐?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당 부하지수라고 말했던 것은 GI 지수 곱하기 실제 일의 섭취 분량 속 분량에 해당이 되는 당질량이다, 탄수화물량이다 라고 했던 거. 그리고 여기에 분모에 해당이 되는 것을 항상 함정을 준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함정에 해당이 되는 것이 뭐 120g을 먹었다, 150g을 먹었다, 30g을 먹었다 이런 함정을 주더라도 여기 분모에 헷갈리지 말아라. 어차피 아래는 다 100으로 나눈다라고 했던 내용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일의 섭취 분량 속의 당질량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당지수, GI지수, GL지수 그래서 이걸 줄 테니 아버지께서 활용해 보시도록 하세요 라고 했고요. 자, 표를 보면서 선생님 호밀빵은 당 지수가 50이고 일의 섭취 분량은 30g. 한 번 먹을 때 30g 정도를 먹는다. 일의 섭취량당
당질량이 12g이네요. 라고 했죠. 그럼 호밀빵은 많이 먹어도 되는 건가요? 라고 했죠. 자, 당 지수가 낮은 식품이어도 과식은 피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자, 문제 작성 방법 보도록 합시다. 작성 방법을 보시면은 자, 밑줄 친 기억에 해당이 되는 비만. 이거 워낙 저희가 이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대사증후군에서 처음에 시작이 되는 것이 복부비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복부비만, 혈당 올라가고 이런 것들부터. 그래서 비만이 제2형 당뇨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할 것. 이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 자, 그러니까 비만의 경우에는 자, 몸이 둔해지게 되면서 인슐린, 그러니까 여기다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했다. 혹은 인슐린 민감성이 감소했다. 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거를 같이 쓰기도 해요. 두 가지를 같이 인슐린 민감성이 감소했다. 혹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했다라고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더 많이 언급하는 것은 저항성 증가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저항성이 증가했다. 뭐 그럼 민감성 감소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맞게는 해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출제에서 이번에 시험에서는 정확하게 이 단어만 인정을 하겠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인슐린 저항성 증가. 인슐린 저항성 증가로 인한 고인슐린 열증이 될 수 있고 결국은 제2형 당뇨를 유발하더라. 뭐 고인슐린 열증 이건 안 쓰셔도 돼요. 이거 안 쓰셔도 되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말이 인슐린 저항성 증가. 로 인해서 결국은 민감성이 떨어지게 되고 제2형 당뇨를 유발한다 라게 되는 거. 다음 GI 지수를 산출할 때 기준 표준이 되는 물질을 쓰라 그랬죠. 물질을 쓰고 기준값을 쓸 것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중에 뭐 포도당 50g, 포도당 100g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포도당 50g 정도인데 굳이 뭐 50g은 안 쓰셔도 되는 거였었고 포도당 값에 해당이 되는 것이 물질. 만약에 물질의 g수 이렇게 물었으면 모를까. 물질을 써라 라고 했기 때문에 포도당만 쓰시면 되는 거고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에서 70보다 높을 때 55보다 낮을 때 이렇게 잡는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준값은 100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포도당 100. 그 다음에 자 여기서의 기준값은 g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GI 지수가 0부터 100까지로 본다. 그 100을 말하는 거고요. 100을 기준으로 높다 낮다. 다음 GL 지수를 근거로 해서 자 디귿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은 호밀빵은 당 지수가 50, 일회 섭취 분량 30g.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를 써요. 섭취 분량 속 당질량이 12g이다 라는 말. 그래서 보시면은 계산식을 포함해서 자 당 부하 지수를 계산식을 포함하였을 것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GI 지수는 일회 섭취 분량 당질량을 100으로 나눈 값이다. 곱하기라고 했죠. GL 지수는 GI 곱하기. 그러니까 50 곱하기 12. 일회 섭취 분량 속에 들어있는 12를 100으로 나눈 값 이렇게 되기 때문에 GL 지수는 6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였고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잘 접근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사요법 3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자, 식사요법 3문제가 있었고요. 다음 한 다음에 총평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조리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건데 조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식품화학하고 조리, 그러니까 식품학이죠.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가 이렇게 있었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과목들끼리 경계가 사라지고 통합 문제들이 계속 나오더라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식품학 조리 원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그 식품학 과목을 먼저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들으셨으면은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밀가루 문제. 밀가루에 있어서 밀가루 문제이자 여기에서 그 엑스선해졸도에서의 V형하고 또 그 다음에 호화,시 설탕이 미치는 영향. 이것도 식품학 문제, 조리 문제가 섞여버린 문제예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 우유의 응고에 관련된 문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우유의 응고에서도 산에 의한 응고하고 그 다음에 레닌에 의한 응고가 있었을 때 칼슘,
그 다음에 염류에 의한 응고, 이러한 문제가 나왔던 것도 식품학 문제하고 조리 문제가 섞여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섞여서 나오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더라라는 거에서 식품학적인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고 조리적인 문제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양쪽 문제를 같이 잘 알고 계셔야 돼서 이쪽에 관련된 문제들은 식품학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문제로 볼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언뜻 보면 잼 젤리 문제로 보이지만은 얘 역시도 마찬가지로 식품학하고 통합된 문제예요. 자, 볼까요? 교사와 학생의 대화 내용의 일부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했죠. 자, 오늘 수업 시간에는 딸기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딸기와 설탕입니다. 학생이 물었죠. 새콤한 맛이 나도록 레몬즙도 넣으면 어떨까요? 라고 했죠. 그러면 신맛이 강해지고 색과 질감도 변하게 될 거예요. 왜 색이 변해요?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문제 봤었을 때 펠라고니딘, 델피니딘, 페투니딘 이란 색소들을 더 언급해 줬어야 됐나 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딸기의 펠라고니딘 색소 물질이 산과 반응하면 더 선명한 붉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뭐 펠라고니딘, 자, 제가 뒤에 써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색소의 구조 중에서 플라보노이드 구조 중에서 안토시아닌도 있고, 그 다음에 안토잔틴도 있게 되는 건데, 이 플라보노이드의 넓은 개념은 안토잔틴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보라색에서 붉은색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안토시아닌 계열에 해당이 되죠. 자, 이 계열 중에서 안토시아니딘 구조에서 이렇게 벤젠 사이에 탄소 3개, 636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자, 이 구조에서 보시면은 지금 안토시아니딘 계통의 색깔 중에서 여기 그 구조에서 각각의 이제 이 구조 R1, R2, R3 이 구조가 어떤 것들이 메톡실기가 들어가느냐, 하이드록실기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메톡실기가 더 많아질수록 페오니딘, 페티니딘, 말비딘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진짜 식품학적으로 어렵게 문제를 냈었을 때는 얘네들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식품학 문제에서는. 그래서 페오니딘에서 페투니딘, 말비딘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록실기가 들어가는 숫자에 따라서 펠라고니딘, 시아니딘, 델피니딘 이렇게 되면서 이쪽에 있던 것들이 청색이 더 짙어지고, 그 다음 말비딘 쪽으로 가게 되면서 적색이 더 짙어지고 하는 것도 물어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제 안토시아니딘 색깔 계열 중에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이건 안토시아닌을 물어본 거예요. 넓은 범위에서. 그래서 그리고 마저 보시면은 그 다음에 안토잔틴 계열 중에 바로 플라바놀, 플라보놀, 이소플라보노이드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구조에 따라서. 그랬을 때 바로 양파라든지 메밀이라든지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겉껍질 속에 있는 배당체에 해당이 되는 것들에 퀘르세틴 있게 되는 건데, 이 퀘르세틴 구조에서의 색깔을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 얘네들은 보라색, 붉은색을 가진다면은 안토잔틴은 다망색, 미색이라고 말하는 다망색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색깔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봐볼까요? 자, 여기에서 쭉 그 펠라고니딘 색소 물질이라고 했는데, 바로 펠라고니딘, 이 청색에서 이제 하이드록실기가 많아지게 될수록 델피니딘 색깔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안토시아니딘 계열을 말하는 거예요. 펠라고니딘 색소 물질이 산과 반응을 하게 되면은 더 선명한 붉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했던 공부 내용 중에 바로 안토시아닌에 해당이 되는 색깔들은 이게 평소의 색깔은 자색, 보라색이다 라고 했었는데, 얘가 산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선명한 붉은색으로 가고, 얘네가 알칼리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은 청색으로 가더라. 지금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청색으로 가게 된다. 하이드록실기가 많아지게 되면 청색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이드록실기가 많아지게 되면 청색 쪽이 더 색깔이 짙어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그럼 질감은 왜 변할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질감에 관여하는 펙틴질이, 자, 알파-1,4 갈락투로닉 액시드의 중합체인 거죠. 이 펙틴질이 산과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열하는 과정에서 설탕이 산과 반응해서 이걸로 변형되기 때문이에요. 라고 했었는데, 자, 문제를 볼까요? 작성 방법 보시면은
기억을 알칼리성 용액에 넣었을 때 변화된 색을 제시하고, 자, 색깔을 제시하고 라고 했어요. 밑줄친 니은. 자, 밑줄친 니은은 바로 해당이 되는 니은 산하고 퀘르세틴. 퀘르세틴이라고 던져줬지만은 이거는 안토지안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플라보놀 계열이었었죠. 퀘르세틴 색소 물질과 반응하였을 때 색의 변화를 쓸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변화를 쓸 것. 그러니까 변화를 쓸 것이라고 했던 것은 뭐에서 뭘로 변한다, 이걸 쓰라는 거예요. 그냥 백색 이것만 쓰라는 것이 아니라, 자, 첫 번째 거는 분명히 그 딸기의 펠라고니딘에 해당이 되는 것이 산과 반응하면 더 붉은색으로 변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변화된 색을 제시하고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이었던 것이 알칼리에서는 청색으로 되더라, 이 내용을 쓰라는 거고요. 붉은색에서 청색으로 된다. 그 다음에 자, 색소의 변화를 쓸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변화된 색만 제시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청색이 된다 라고 쓰면 되는 거지만은, 자, 안토지안틴인 퀘르세틴은 뭐 저는 좀 길게 썼어요. 산과 반응을 하게 되면은 안토지안틴 계열이니까 다망색에서 선명한 백색으로 변했다 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서 뭘로 변했다, 다망색에서 선명한 백색으로 변했다 라고 변화를 쓸 것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냥 선명한 백색만 써도 그 이번 답안에서 뭐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문제에서 의도한 것은 변화를 써라, 뭐에서 뭘로 변했다, 여기에서 따라서 붉은색이 청색으로 변했다, 청색, 그 다음에 다망색에서 선명한 백색으로 변했다, 이 내용을 쓰라는 거고요. 다음, 밑줄친 디귿에서 산이 겔화에 관여하는 기전을 서술할 것, 이랬죠. 갈락투론산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우리가 각각의 펙틴 함량도 있어야 되고 산의 함량도 있어야 되고 설탕, 당의 함량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펙틴 함량은 1에서 1.5%, 산의 함량은 0.3%, 설탕 함량은 65%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펙틴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카르복실기, 유리카르복실기, CO-, 그러니까 유리카르복실기, 이거를 CO-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리카르복실기에 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산이 이렇게 양이온으로 해서 음전하를 하전시켜요. 음전하를 하전시켜서 바로 이제 음전하 양이 해리가 되는 것을 억제하게 되면은 이 양쪽으로 이렇게 결합된 것들이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하게 되면서 망상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거고, 이 중에서 설탕의 역할은 거리가 멀어져 있는 펙틴지를 안에 물 분자를 탈수시킴으로 인해서 가깝게 결합을 시키면서 수소 결합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는 펙틴질하고 산이 겔화에 관여하는 기전을 서술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잼젤리에 해당이 되는 것은 졸에서 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가역적일 수 있어요. 졸-겔로 변한단 말이에요. 자, 겔로 되는 과정에서의 기전을 서술해 봐라 라고 했죠. 겔이 된다라는 것은 수소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 수소 결합에 의해서 망상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겔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펙틴의 유리카르복실기에 혹은 뭐 펙틴의 카르복실기 음이온에 산이 결합하게 되면은, 제가 아까 음이온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에 수소가 결합하게 되면서 해리가 억제된다, 뭐 하전량이 감소한다,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산이 결합하게 되면서 결국은 중요한 단어, 펙틴 분자 간의 수소 결합을 하게 되면서 겔이 만들어지는 결합력을 증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결합으로 바로 겔이 되는 바로 결합력을 증가시켜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끔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산의 역할, 거의 화학 문제 비슷하죠. 잼젤리 문제로 물었지만 화학에 대한 기전을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조리 시간에 충분히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도 이 문제 보면서 이 출제자가 과연 의도하는 게 뭘까라고 좀 고민을 했어요. 괄호 안에 리을에 해당이 되는, 여기에서 용어의 명칭도 아니고 물질의 명칭을 쓸 것,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물질의 명칭을 쓸 것. 그래서 자,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딸기를 가지고 여기서 분명히 딸기 잼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겔화에 관여를 한다 라고 해서 문제에서 이미 잼이다, 겔이다, 이 용어들을 다 제시를 했어요. 그랬는데 질감에 관여하는 펙틴질이 산과 반응하기 때문이다. 여기 과정은 아까
설명했고요. 그리고 가열하는 과정에서 설탕이 산하고 반응하게 되면 이거는 설탕하고 산만 반응하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설탕이 산하고 반응을 하게 돼서 이것으로 변형되기 때문이에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설탕, 이당류에 해당이 되는 슈크로즈가 바로 이제 포도당하고 과당으로 쪼개지게 되면서 전화당이 되는 거다. 이걸 쓰라는 거예요. 전화당으로 변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갤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일부 가열하는 과정에서 설탕이 산하고 반응을 해서 전화당이 된다. 혹시 여러분들 그 문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2008년도 기출문제 중에서 철수하고 영희 문제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철수 영희에서 잼젤리에서 여러 가지 요인에 해당이 되는 이제 철수잼 같은 경우에는 진한 갈색이었었고 너무 끈적거린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영희잼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 선명한 붉은색이고 얘는 주르륵 흘러버린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흐른다. 그랬을 때 5가지 정도의 요인으로 2가지가 발생됐던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철수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미숙가다, 성숙가다, 과숙가다, 그 다음에 산함량이 너무 부족했다, 이런 얘기가 쭉 있었고, 그 중에 하나로 해서 영희 거 같은 경우에는 가열 온도가 너무 낮아서 예를 들어서 제대로 이제 이 설탕이 제대로 농축되지 못했던 것도 있었고, 철수 거 같은 경우에는 가열 온도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설탕이 캐러멜화가 되면서 오히려 너무 끈적거려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적절하게 설탕이 바로 분해가 돼서 전화당이 되게 되면은 바로 설탕에 덩어리 지는 거, 이것도 막아줄 수 있고, 오히려 윤기가 있으면서 적절한 당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제 산이 있었을 때 설탕을 산으로 분해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했던 내용을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전하당에 해당이 되는 걸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설탕과 산이 반응을 했다라는 내용을 쓰라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까지만 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자, 나머지 여러분들이 이제 영양학이라든지 생애주기 영양학 문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영양학 파트나 영양 판정 파트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체질량 지수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체질량 지수하고 관련된 걸로 해서 비만 판정 하는 것도 있었고요. BMI라든지 퍼센트 물어보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B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영양 판정 문제 중에서 위험군과 고위험군 나누는 문제 중에서 금식하고 관련된 문제로 해서 여기에서 정맥영양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B에서의 가장 마지막 문제였었던 것 중에서 영양관리과정에 관련된 NCP 문제에서 진단에 관련된 걸로 해서 바로 이제 PES 중에서 2에 해당이 되는 원인을 쓰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양학이라든지 영양 판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속에 같이 식사요법이 섞여 들어가요. 그래서 비만도 우리도 비만 시간에 하게 되는 거고, 정맥 여러 가지 금식에서도 그걸 여러분들이 5일 이상 여러 가지 보고 나서 이건 정맥영양법이구나, 그 중에서도 중심영양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NCP에서 여러 가지 식행동 부분, 그 다음에 임상 부분 여러 가지 나누어서 영양 진단했던 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들 중에서 같이 섞여서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었고, 좀 전에 제가 조리하고 특히 식품학 같은 경우에도 겹쳐진 문제들로 해서 나온다라고 해서, 자,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4 기출을 먼저 언급을 하게 되면은, 제가 첫 번째 때도 항상 시험 시작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공부 시작하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전체 100점 중에서 80에서 85점에 해당이 되는 문제는 기본 문제이자 개념에 관련된 문제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이건 실수 없이 맞추셔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15에서 20%, 작게는 10% 정도에 해당이 되는 문제들이 이제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그
기본 문제에서 약간 옆으로 벗어난 문제들을 내면서 더 알고 있느냐 없느냐, 수석이냐 차석이냐 이걸 가르는 정도의 문제겠죠. 그래서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잘 안 됐어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거는 정말 1, 2등을 따진다면은 이것까지도 다 문제가 되겠지만은 기본 개념에 해당이 되는 문제부터 나는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봤었을 때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간단했네, 쉬웠네 라고 느끼는 거지만은 모든 시험에서 쉬운 건 없습니다. 쉬웠다 어려웠다를 논할 수 있는 것은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논하는 거지 공부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좋은 결과로 잘 보셨을 거고 이후에 2차 면접도 잘 보실 거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현장에서 열심히 좋은 선생님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수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 정도면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또 합격할 수 있겠다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